안녕하세요. 저는 70대에 접어든 아들 하나, 딸 하나의 엄마입니다. 예전엔 이 나이쯤 되면 인생사에 어느 정도는 통달하게 되지 않을까 생각했었어요. 하지만 그건 제가 삶을 너무 쉽게 본 거더군요. 오래 살았다 한들 삶엔 항상 새로운 비바람이 불어오고 그때만의 애환이 있더라고요. 전 오늘 이 자리를 빌려 한 가정의 아내이자 엄마로서 겪었던 인생의 풍파에 대한 이야기를 해보고자 합니다. 끝까지 잘 들어주시면 정말 감사하겠습니다. 저는 지방 사람으로 나이 27에 2살 많은 남편과 결혼했어요. 신혼 땐 아이가 생기지 않아 걱정이 많았는데요. 다행히 결혼한 지 3년 만에 뱃속에 아들이 찾아와 주더군요. 그때 남편은 고민 끝에 중동행을 결심했습니다. 거기 가면 다들 단단히 한 미처 마련해서 온다잖아. 나 우리 아이 나랑 다르게 가난이 뭔지 모르고 자랐으면 좋겠어. 당시엔 큰 돈을 벌기 위해 중동의 건설 현장으로 향하는 사람들이 많았습니다. 하지만 다치는 사람도 많았기에 저는 굳고 반대했었죠. 하지만 남편은 가족을 위해서라며 그런 제 만류를 끝내 뿌리치고 중동으로 떠났죠. 결국 전 하루하루 남편을 걱정하며 아들을 키우고 집안을 돌봤어요. 남편이 꼬박꼬박 보내주는 돈 덕에 먹고 사는 건 어렵지 않았지만 저는 허드렛 일이 남아 틈틈이 쉬지 않았습니다. 먼 타지에서 남편만 고생하게 두는 게 영 마음이 편치 않았거든요. 남편은 꼬박 5년을 중동에서 고생했습니다. 그동안 한국엔 정말 손에 꼽을 만큼만 들어왔는데 그래봐야 2번뿐이었죠. 그런 와중에 남편이 다녀간 뒤 제 뱃속엔 둘째인 딸까지 생겼어요. 남편 없이 둘째까지 출산하는 건 정말 고달픈 일이었지만 그래도 고생하고 있을 남편을 생각하며 악자같이 힘을 냈습니다. 5년 뒤 남편은 크게 다친 곳 없이 가족의 곁으로 돌아왔습니다. 이후 남편은 중동에서 벌어온 돈으로 사업을 시작했어요. 그리고 다행히 남편의 사업이 잘 풀려 전 아이들을 키우는데 더 집중하며 살 수 있었죠. 맞이어서 그런가 유독 의젓했던 아들은 어릴 때부터 자기 동생을 잘 돌봐주곤 했습니다. 자기가 도우면 엄마가 편하다면서요. 참 효자였죠. 그런 아들은 공부도 참 잘했습니다. 아이들은 자랄수록 각자 다른 쪽으로 재능을 보여줬는데 딸은 미술에 소질이 있어 미술 공부를 시켰고 아들은 예체능보단 공부의 두각을 보이더라고요. 남편은 딸도 정말 예뻐했지만 어딜 가나 아들 자랑은 그렇게 했죠. 그래, 전교 1등. 아들 녀석이 이젠 전교 1등 아니면 쳐다도 안 보더라고. 내가 정말 정민이 그 녀석 성적표 받아보는 맛에 산다니까. 아들은 고등학교 졸업한 후엔 당당히 명문대에 입학했습니다. 그때도 남편은 아들을 정말 자랑스러워하더라고요. 그런데 아들이 국방의 의무를 하러 갔을 때부터 오래도록 안정을 유지했던 남편의 회사가 점점 기울기 시작하더군요. 남편은 정이 많은 사람이었는데요. 남편의 그런 성격이 독이 될 거라고는 생각지 못했습니다. 당시 남편은 사업을 확장하려다 실패를 겪었었는데 더 큰 문제는 그 와중에 지인에게 투자 사기까지 당했다는 사실이었죠. 그로 인해 큰 빚이 생긴 남편은 사업까지 휘청거리기 시작했고 그때 어떻게든 사업을 살려보려 자신에게 돈을 빌렸던 지인들에게도 연락을 돌렸었죠. 제발 조금이라도 돈 좀 갚아줘. 안 그럼 우리 회사 무너지게 생겼어. 하지만 그들 중 돈을 갚은 사람은 딱 한 사람뿐이었네요. 다른 사람들은 돈이 없다, 미안하단 말로 정말 10원 한 장 보내주지 않더라고요. 결국 남편의 회사는 아들이 24살 때 문을 닫고 말았습니다. 다행히 회사가 정리되며 빚도 함께 정리됐고 집과 함께 우리 수중에 있던 돈도 약간은 지킬 수 있었어요. 하지만 남편의 절망만은 그 무엇으로 막을 수 없었죠. 너무 괘씸해 소송을 걸어 지인들에게 돈을 일부라도 받아낸 뒤에도 남편의 상심은 나아지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갚을 돈이 있었는데도
힘들 때 그들을 도운 자신의 어려움을 외면했던 지인들에게 깊은 상처만 더 받게 됐으니까요. 여보, 술 좀 그만 마셔. 그러다 정말 몸 상해. 다 갖다 버렸는데 또 언제 사왔어? 그 뒤 남편은 다른 일은 알아보지도 않고 그저 집에 틀어박혀 술만 마셨습니다. 믿었던 지인들에게 외면당하고 투자 사기까지 당했으니 그 상처가 너무 컸던 것 같더라고요. 서울에서 대학을 다니고 있던 아이들은 남편의 걱정에 자주 집에 내려왔습니다. 전 남편 사업이 망한 뒤 작게 식당을 차려 운영하기 시작했는데 일하느라 정신없는 와중에도 어떻게든 남편을 챙기려고 노력했죠. 하지만 이런 가족들의 노력에도 남편의 좌절과 우울은 나아질 기미가 없더라고요. 정신과에 데려가 봐도 낫고자 하는 의지가 없으니 상태가 도무지 나아지질 않더라고요. 그렇게 술만 마시던 남편은 결국 병을 얻게 되고 말았습니다. 남편은 끝내 아들이 27살 때 세상을 떠나고 말았죠. 가족들에게 미안하단 말을 남기면서요. 평생 가족을 위해 고생했던 남편의 가여운 마지막에 저 또한 정말 오래 힘들어했습니다. 엄마, 이제 그만 서울로 올라와서 저희랑 같이 살아요. 혼자 외로우시잖아요. 아이들은 혼자 남은 저 걱정하며 자꾸만 서울로 올라오라고 하더군요. 하지만 전 그냥 고향을 지켰습니다. 식당 장사도 어느 정도 괜찮게 되고 있었고 서울로 가봤자 따로따로 살고 있던 아이들과 어떻게 같이 살지 생각하는 것도 영 복잡했거든요. 어차피 아이들도 언젠간 시집장가를 가게 될 텐데 미리 이렇게 홀로서기를 하는 게 낫다고 생각했고요. 다행히 아이들은 집안이 크게 휘청거렸어도 자신들의 길을 잘 찾아나가더군요. 대학원에 다니며 박사까지 마친 아들은 대기업 연구원으로 취직했습니다. 딸은 미대를 나온 뒤 잠시 산업 디자이너로 일을 하다 미술학원으로 진로를 틀었어요. 디자이너 일도 좋았지만 대학생 때 아르바이트로 했던 미술 강사 일이 적성에 더 맞는 것 같다고 하더라고요. 비록 남편은 떠나보냈어도 아이들이 자기 앞가림을 잘하며 사는 모습에 마음이 많이 놓였죠. 그렇게 시간이 흘러 아들은 32살의 나이에 결혼했습니다. 아들보다 2살 어렸던 며느리는 의류회사에서 일하던 디자이너로 소위 말하는 강남 부잣집 외동딸이었습니다. 상견례 때 뵌 사돈 어른들은 딱 봐도 자신들에 대한 자부심이 넘치는 분들 같더군요. 저희 아들도 어디 가서 빠지는 애는 아니었지만 그렇게 잘 사는 집에서 혹시 결혼을 반대하면 어쩌나 걱정을 했는데요. 아니나 다를까 상견례 때 두 분의 표정이 아주 밝아 보이지 않더라고요. 예의 없이 행동하신 건 아니었지만 그래도 집으로 들어온 뒤 걱정되어 아들에게 물었습니다. 주영이네 집에서 혹시 널 마음이 안 차하는 건 아니니? 오늘 뭔가 눈치가 썩 환영받는다는 느낌이 못 받아서. 그런 결혼이라면 엄마 네가 다시 한번 생각해보면 좋겠다. 엄만 네가 환영받지 못하는 곳에 굳이 갈 필요는 없다고 생각해. 네가 얼마나 괜찮은 앤데. 실은 저보단 그 집이랑 비슷한 집안으로 딸이 시집가길 바라긴 하셨대요. 처음 제가 인사 갔던 날 솔직하게 말씀하시더라고요. 근데 주영이가 절대로 저 아니면 안 된다고 하니까 굳이 반대할 마음도 없으시다고 주영이만 행복하게 해달라고 하셨어요. 솔직하고 외동딸 사랑이 지극한 분들이어서 그렇지 저한테 나쁘게는 안 하세요. 걱정 마세요. 아들의 말을 들으니 그나마 안심은 됐지만 마음이 좋진 않았는데요. 그래도 아들과 며느리 앞날이 별로 걱정되진 않았습니다. 아들의 말처럼 처음 봤을 때부터 며느리가 아들을 정말 좋아하는 게 눈에 보인 건 확실했거든요. 아들을 바라보던 며느리 눈은 거의 별이 쏟아질 듯 반짝이고 있었죠. 또한 제게 참 싹싹했던 모습도 예뻤었고요. 그래서 저도 더 말을 보태지 않고 조용히 아들의 결혼을 축복해 주었답니다. 감사하게도 아이들의 신혼집은 사돈댁에서 마련해 주셨어요. 아들은 처음엔 자신도 모아둔 돈이 없지 않다며 사양했지만 외동딸을 생각하는 사돈들의 마음을 끝내 거절하지 못했다고 해요.
저는 그런 아들이 기죽지 않았으면 하는 마음으로 1억을 보태주었답니다. 앞서 말했듯 남편 회사가 문을 닫았어도 집을 포함해 어느 정도 돈은 수중에 남아 있었고 제가 운영하던 식당 매출도 나쁘지 않았거든요. 또한 남편이 떠나면 남긴 사망보험금도 있어 미리 아이들의 결혼 자금으로 1억씩 빼뒀던 거고요. 그렇게 결혼한 후 아들은 며느리와 잘 사는 모습을 보여주었어요. 효자였던 아들은 결혼 전엔 저를 보러 정말 자주 내려왔었는데요. 결혼한 후엔 아무래도 가정이 있고 처가도 챙겨 했으니 전만큼 자주 오지 못했습니다. 심지어 며느리가 결혼 후 넉 달 만에 임신을 해 아들은 며느리를 최우선으로 챙겨야 했죠. 그래도 제가 고마웠던 건 어떻게든 시간을 내 꼬박꼬박 찾아와 주던 아들과 며느리의 마음 씀씀이었습니다. 저희가 더 자주 찾아뵈야 하는데 죄송해요. 어머님 많이 외로우실 텐데. 아유, 말만이라도 고맙다 얘. 난 괜찮어. 소진이도 자주 내려오고 너희가 안부 전화 자주 하잖니. 난 너희가 힘들고 바쁜 와중에도 이렇게 내 생각해주는 게 얼마나 고마운지 모른다. 며느린 말도 참 예쁘게 하더라고요. 자주 찾아오지 못해도 틈틈이 전화를 걸어 제 안부를 살뜰히 챙겨주었고 저희 집에 오면 제 몸빼 바지까지 빌려 입은 채 딸처럼 살갑게 굴었죠. 전 그런 며느리가 참 사랑스러웠습니다. 그래서 며느리가 손잘 낳았을 땐 축가금도 챙겨주고 직접 올라가 미역국을 한 솥 끓여주고 오기도 했네요. 그런데 손줄 낳은 지 10달 정도 지났을 때 아들과 며느리가 집에 찾아 합가지안을 하더라고요. 어머님, 여기 혼자 사시기 외롭지 않으세요? 남편이랑 저 맨날 어머니 걱정해요. 그래서 말인데 어머님, 이제 그만 저희랑 같이 살아요. 며느리 입장에서 합가라는 말을 하기 어려웠을 텐데 그 마음이 참 예쁘더라고요. 아이들이 단순히 제 걱정 때문에 그런 말을 한 거라면 전 애들에게 부담 주고 싶지 않아 거절했을 겁니다. 그런데 아들 내외가 제게 합가를 부탁한 이유가 또 있었어요. 손주 때문이었죠. 꼭 저희 애 때문에 어머님을 모시고 싶다는 건 아닌데요. 그래도 어머님 같이 사시게 되면 저희 애도 좀 봐주십사 부탁드리고 싶었어요. 제가 2달 뒤면 휴직 기간이 끝나서 회사에 복귀해야 되는데 근처 어린이집 대기가 이미 꽉 찼더라고요. 아시다시피 저희 엄만 자기 사업하는 분이라 시간이 없으시고 베이비시터를 구해주신다는데 솔직히 마음이 안 놓여서요. 애가 또 너무 어려서 괜히 불안하더라고요. 이러다 애 맡길 거 못 찾으면 복직 못할 것 같은데 저 일하고 싶어요 어머님. 제발 부탁드려요. 아이들이 제 도움을 필요로 한다니 그것까진 차마 거절하지 못하겠더군요. 그렇게 전 손주를 봐주기 위해 2달 동안 가게와 집을 정리하고 아들 부부의 집으로 들어가게 됐습니다. 그리곤 갓 돌이 지나 2살이 된 손주를 봐주기 시작했죠. 아들과 며느리는 고맙다며 제게 매달 100만 원의 생활비도 따로 주더군요. 그것과 별개로 손주에게 들어가는 돈도 모두 챙겨주더라고요. 처음엔 손주 봐주는데 무슨 돈인가 싶어 받지 않으려 했는데 아이들은 간곡히 받아주십사 부탁하더군요. 이거라도 안 드리면 저희가 죄송해서 안 돼요. 맞아요 어머님. 저희 마음 편하자고 하는 거니까 꼭 받아주세요. 하는 수 없이 돈을 받긴 했지만 절 위해 그 돈을 쓴 적은 거의 없었습니다. 다 손주를 위해 쓰거나 그 돈으로 장을 보고 아들과 며느리에게 한 번씩 선물도 해주곤 했죠. 그렇게 아들과 며느리 집에서 지내며 저는 며느리에게 좋은 시어머니가 되어주고 싶었어요. 비록 손주가 너무 어려 손이 많이 갔으니 집안일을 말끔하게 다 해놓을 수는 없었지만 전 손주를 정말 귀하게 돌보고 집안일도 최대한 많이 해주려고 노력했습니다. 며느리 그런 제게 늘 고마워했고 퇴근해 집에 오면 얼른 앞치마부터 두르곤 하더라고요. 저는 그런 며느리 손에서 앞치마를 빼앗으며 이렇게 말하곤 했죠. 저녁은 내가 마저 차릴 테니까 넌 차라리 가서 애 보고 있으려무나.
네가 엄마인데 애랑 시간을 좀 보내야지. 그럼 아들은 자기가 마저 저녁을 차리겠다고 저와 실랑이를 했고 결국 제게 떠밀리듯 물러나면 식사 후 설거지를 도맡곤 했습니다. 가끔 또 저희 딸이 놀러오면 내시 외식도 하고 사돈 어른들이 오시면 식사 대접을 해드리거나 잠시 자리를 피해주기도 했었네요. 제가 있으면 두 분이 딸과 편하게 계실 수 없을 것 같아 그냥 저도 그날은 저희 딸을 보러 갔던 겁니다. 그렇게 처음 3년은 별다른 문제 없이 흘러갔습니다. 손주가 어느덧 5살이 되며 아들과 며느린 손주를 유치원에 보내기 시작했어요. 제가 있어 오랫동안 돌봄이 필요한 게 아니니 어린이집이 아니라 유치원을 선택했던 거죠. 덕분에 저도 손주와 떨어져 좀 쉴 수 있는 시간이 생기더군요. 그런데 손주를 유치원에 보낸 지 얼마 안 돼 며느리가 갑자기 집안일을 더 맡아달라고 하더라고요. 어머님, 이제 낮에는 조금 여유 있으시잖아요. 저 요즘 회사에서 승진해서 일이 진짜 많아졌거든요. 그래서 그런데 집안일을 어머님이 조금만 더 봐주시면 안 될까요? 저 너무 힘들어서요. 앞서 말했다시피 저는 원래 집안일을 많이 도와주고 있었습니다. 며느리의 말은 그럼 제가 집안일을 거의 전담하다시피 해달라는 건데 솔직히 좀 당황했네요. 아들은 황당하다는 표정으로 며느리에게 말했죠. 엄마가 가정 보러 오셨어? 지금도 당신 맨날 일 힘들다고 해서 우리 퇴근해도 계속 애 봐주시고 집안일도 많이 해주시는데 여기서 뭘 더 해달라는 거야? 엄마도 좀 쉬셔야지. 아니 내 말은 어머님이 조금만 더 도와주시면 우리도 퇴근하고 좀 숨 돌릴 수 있잖아. 주말에도 청소 빨래 걱정 없이 둘이 잠깐 나갈 수도 있고. 그러니까 애초에 엄마 안 계셨으면 다 우리끼리 했어야 할 일을 왜 우리 엄마한테 떠넘기냐고. 지금도 엄마 덕에 가끔 주말에 둘이 나가 데이트도 하잖아. 여기서 또 뭘 바래? 엄마 죄송해요. 집사람이 요즘 일이 너무 힘들어서 그런가 봐요. 해도 제가 더 할 거니까 신경 쓰지 마세요. 여기서 뭐라고 해야 며느리와 불편해지지 않게 할 수 있으려나 고민을 했는데 다행히 아들이 중간에서 잘 정리해 주더군요. 아들이 살짝 정색을 하자 며느리는 새초롬하게 입을 삐죽 내밀더라고요. 그런데 그 뒤부터 며느리는 저에 대한 태도가 좀 변하기 시작하더군요. 아들이 있을 땐 전처럼 대체로 살가웠는데요. 아들이 야근하거나 외출을 해서 집에 없으면 제가 무슨 말을 걸어도 시큰둥하더라고요. 대답도 하는 둥 마는 둥 건성건성이고 아예 못 들은 척할 때도 있었답니다. 처음엔 참았는데 애가 갈수록 그러니 참다 한 번은 화를 냈었어요. 너 왜 자꾸 내 말 무시하고 건성건성 대답하니? 설마 너 저번에 네가 집안일 더 해달라고 했을 때 정민이가 뭐라고 했다고 나한테 이러는 거야? 너 그때부터 나한테 이러잖아. 아니에요. 피곤해서 그런 건데 어머님 좀 예민하신 것 같네요. 저 먼저 들어가서 쉴게요. 며느리 그때도 설렁설렁 아니라고 대답하며 절 피해버리더군요. 그렇게 아니라고 잡아댔지만 확실히 제 앞에서와 아들 앞에서의 며느린 점점 더 다른 모습이 돼갔습니다. 그래서 저와 며느리 사이는 갈수록 어색해질 수밖에 없었네요. 그리고 며느리는 아들이 없을 땐 손주도 점점 잘 보려 하지 않았습니다. 원래도 좀 쉬고 싶다는 말을 입에 달고 살며 썩 살가운 엄마 노릇을 하지 못했는데요. 그래도 전엔 뭐 애쓰는 신용이라도 하더니 나중엔 저와 둘이 있으면 아이 밥 먹이는 일이든 놀아주는 일이든 제게 다 맡긴 채 그냥 방에 들어가 잠만 자더라고요. 집에 있으면 어떻게든 손주와 시간을 보내려 하던 아들과는 완전 딴판이었죠. 예, 애미야. 쉬는 것도 좋지만 애랑 시간도 좀 보내줘야지. 어머님 계시잖아요. 전 피곤하다고요. 쉬고 싶어요. 뭐라고 할까도 생각했지만 제 딸이라고 생각하면 피곤해서 그런가 싶어 안쓰러운 마음이 들기도 하더군요. 쉬고 싶다는 애를 억지로 끌어내기도 뭐해 저는 한숨을 쉬며 대신 손주를 챙겼습니다. 이렇게 갈수록 변해가는 며느리 모습에 대해 아들에게 말하자니 잘 지내고 있는 애들 사이에 금이라도 갈까 싶어 그냥 입을 꾹 다물었네요.
어쨌든 며느리가 저희 아들에겐 잘했으니까요. 하지만 저에 대한 며느리의 태도는 1년쯤 지나자 본격적으로 심해지더라고요. 며느린 저와 단둘이 있으면 이젠 짜증까지 팍팍 냈습니다. 어머님, 이 셔츠 드라이 클리닝 맡겨야 되는 건데 세탁기에 돌리시면 어떡해요? 다 망가졌잖아요. 그래? 내가 보기엔 멀쩡한 것 같은데. 원단 다 망가진 거 안 보이세요? 이거 비싼 건데. 그럼 미리 말하지 그랬니? 아니면 아예 세탁기 바구니 네가 넣질 말았어야지. 그냥 거기 두면 내가 어떻게 알아. 그리고 애미 너, 옷 망가뜨린 거 미안하다만 내가 너 대신 빨래해주다 그런 건데 너무한 거 아니니? 어디서 소리를 질러? 속상하니까 그렇죠. 진짜. 하루는 제가 셔츠를 세탁기에 빨았다며 며느리가 온갖 짜증을 다 내더군요. 제가 집안일 해주는 사람도 아닌데 짜증난 걸 이해는 한다만 기분은 나쁘더라고요. 그럼 며느린 끝까지 제게 죄송하다는 말도 하지 않았죠. 어머님, 가스레인지 옆에 찌개 국물 튄 거 좀 바로바로 닦으세요. 이러다 벌레 꼬이면 어떡해요. 전 지저분한 거 딱 질색이라고요. 또 며느린 제가 음식한 뒤 가스레인지 근처를 제대로 닦지 않았다며 언성을 높이더군요. 평소에 닦긴 잘 닦는데 나이가 들면 눈이 좀 침침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제가 놓친 것 같더라고요. 근데 그런 걸로 제가 잔소리를 들어야 하나 싶어 저도 발끈했습니다. 그럼 네가 닦으면 되잖아. 힘들게 찌개 끓이고 밥 해줬으면 고맙다고 해야지. 어디서 지적이야? 넌 손 없니? 그리고 내가 집안일 하는 사람이야? 아니, 기왕 하는 거 좀 깨끗하게 해달라 부탁드리는 거죠. 뭐 말을 또 그렇게 하세요. 며느리 그때도 꼬박꼬박 말대꾸라며 사과도 하지 않고 그냥 방으로 들어가 버렸습니다. 제가 갈수록 왜 저러나 싶어 기가 차더군요. 그럼 며느리는 한 번은 저 들으라는 듯 큰 소리로 중얼거리더군요. 진짜 여기가 내 집인지 아닌지 엄마 아빠 마음대로 초대도 못하고 정말 어이가 없더라고요. 전 기가 막혀서 화를 냈죠. 너 지금 나 들으라고 한 말이니? 혼잣말인데 들리셨어요? 죄송해요. 누가 둘만 있는 공간에서 혼잣말 그렇게 크게 해? 네가 부탁해서 내가 여기 있지? 내가 뭐 오고 싶다고 해서 와 있니? 그리고 사돈 어른들 온다고 하시면 내가 뭐라고 하디? 직접 음식 대접도 해드리고 아예 자리 피해주기도 했잖아. 근데 어디서 건방지게 나한테 그런 말을 흘려? 너 진짜 왜 이러니? 내가 여기 있는 게 불편하면 그냥 내가 나가마. 전엔 맨날 제게 고맙다고 하더니 이제 제가 불편해진 거구나 싶더라고요. 그래서 그냥 나간다고 하니 또 당황하며 절 잡더라고요. 아니에요, 어머님. 제가 요즘 회사 일이 많아서 아무 일이나 막 짜증이 나더라고요. 그래서 괜히 그랬어요. 어머님한테 항상 감사하죠. 그러지 마세요. 죄송해요. 제가 실수했어요. 자기도 이건 아니다 싶었는지 연신 제게 사과하는 모습에 전 조심하라며 으름장을 놨습니다. 그리고 아들과 셋이 있을 때 혹시 제가 그 일을 말하려나 싶어 겁났던 건지 자꾸만 제 눈치를 살피더라고요. 그걸 말해봤자 집안에 분란만 일으키지 싶어 입을 다물었지만 마음엔 응어리만 남게 됐죠. 이후 며느린 한동안은 제게 짜증도 안 내고 조심하는 모습을 보이더군요. 그러더니 이번엔 또 손줄 가지고 트집을 잡지 않겠어요? 어머님, 저희 시우 먹는 거 신경을 쓰고 계세요? 보니까 애가 또래보다 작은 것 같은데 먹는 게 부실해서 그런 것 같아서요. 저희가 애한테 들어가는 돈 따로 다 챙겨드리는데 그럼 그 정도 신경을 써주셔야죠. 어이가 없었습니다. 전 평소에 잘 하지도 못하는 인터넷까지 뒤져 손주 식단을 잘 챙기고 있었거든요. 괜히 손주 봐주고 좋지 못한 소리 듣기 싫어서요. 며느리도 분명히 그걸 아는데 저런 트집까지 잡으니 기가 막히더라고요. 네가 그런 말할 자격은 있니? 네 손으로 애 밥 한 번 제대로 챙겨주지도 않으면서 어떻게 나한테 그런 소리를 해?
내가 식단표까지 써가면서 애 챙기는 걸 네가 모르는 것도 아닐 텐데. 키야 나중에도 언제든 클 수 있는 거야. 제가 언성을 높이자 며느린 입을 삐죽거리더군요. 그 뒤에도 왜 애한테 보풀 일어난 옷을 입히냐, 애한테 왜 이렇게 TV를 자주 틀어주냐 하며 며느린 계속 손줄 가지고 제게 트집질을 하더군요. 이유 없이 제게 짜증내면 자신에게 불리할 것 같으니 손줄 이용하는 것 같다는 느낌이 강하게 들더라고요. 그렇게 또 1년이란 시간이 흘렀습니다. 아들만 잘 살지 되면 싶어 참고 또 참았는데 이젠 화나고 서러 차라리 분가하는 게 낫겠다 싶은 생각이 가득해지더군요. 그럼 내년에 초등학교 들어갈 우리 손주는 어떡하나 하는 생각만 아니었다면 바로 딸 집이나 고향에 다시 집을 구해 내려갔을 겁니다. 정 이렇게 참다 진짜 아니다 싶으면 애들 살고 뭐고 그냥 아들에게 며느리와 일을 다 말한 뒤 집을 나가야겠다고 생각하던 어느 날이었어요. 할머니, 저도 사탕 하나만 먹으면 안 돼요? 당시 7살이던 손주가 함께 TV를 보다 제게 대뜸 사탕을 달라고 하더라고요. 저는 평소 당이 떨어지면 사탕이나 초콜릿 같은 걸 챙겨 먹었었거든요. 나이 있는 분들은 아실 겁니다. 당이 떨어지면 손발이 떨리고 얼마나 힘든지요. 그래서 산책할 때나 볼일 보러 갈 때도 늘 주머니나 가방에 사탕이나 초콜릿을 챙겨 다녔죠. 집에도 늘 그런 군것질거리들이 떨어지지 않도록 쟁여두었던 전 그날도 당이 좀 떨어지는 것 같아 사탕을 하나 까먹었습니다. 손준 그런 제게 공손히 2손을 내민 겁니다. 이런 거 많이 먹으면 안 좋아. 엄마도 싫어할 거야. 딱 1개만요. 할머니 먹는 거 저도 먹고 싶단 말이에요. 손주 말리려 엄마가 싫어할 거란 말을 했지만 실은 며느린 그런 건 신경 쓰지 않는 편이었죠. 애가 시끄럽게 굴면 빨리 달래버리려 과자나 사탕 같은 걸 한 움큼이나 주곤 했으니까요. 그냥 제가 아이에게 불량식품을 별로 주고 싶지 않았던 거죠. 하지만 그날은 손주가 아주 귀엽게 조르길래 저는 볼을 꼬집어주며 결국 사탕 1개 건네주었습니다. 그럼 딱 1개만이다. 절대 2개는 안 돼. 네, 할머니. 그렇게 손주가 맛있게 사탕을 먹고 있을 때였어요. 그날따라 며느리가 일찍 퇴근하고 집으로 돌아왔더군요. 다녀오셨어요, 엄마. 그런데 며느린 대뜸 사탕을 물고 자신에게 배꼽 인사라던 손주에게 묻더라고요. 사탕 어디서 났어? 곧 저녁 먹어야 되는데. 내가 줬다. 딱 1개만 줬어. 저녁 먹는데 지장 안 가게. 손주 대신 제가 대답하자 며느린 뭔가 마음에 안 든다는 듯 입술을 꾹 깨물었습니다. 그리고선 갑자기 제게 언성을 높이는 거예요. 애한테 왜 이런 걸 주세요? 어머님나 드시지. 애 이 썩으면 어머님이 책임지실 거예요? 아니 얘 애가 하도 달라기를 딱 하나 준 거야. 넌 평소에 애가 달라고도 안 했는데 조용히 시키겠다고 한 주먹씩 주잖아. 근데 나한테 갑자기 왜 이래? 전 어이가 없어 대꾸했습니다. 그랬더니 며느린 더 목소리를 키우며 억지를 쓰더라고요. 전 엄마니까 괜찮죠. 어머님 애 엄마예요? 그냥 돈 받고 애 봐주러 온 거잖아요. 그럼 시키는 것만 하면 되지. 왜 이런 걸 주냐고요. 진짜 짜증나. 뭐 짜증나? 시키는 것만 해? 너 지금 말 다 했니? 너 진짜 내가 이 집 식모인 줄 알아? 내가 그 돈 받아 나 위해서 쓰니? 다 애랑 니들한테 쓰지. 그리고 처음부터 필요 없다는 거 억지로 준다고 해놓고선 어디서 그딴 생색을 내? 너 오늘 뭐 잘못 먹었니? 말 그대로 가만히 있다 봉변을 당한 전 그 상황이 너무 억울하고 화가 났습니다. 애한테 사탕 하나 줬단 이유로 왜 이런 말을 들어야 하나 싶더라고요. 그런 제게 며느린 계속 온갖 성질을 다 내며 제대로 선을 넘더라고요. 이어진 며느리 말에 저는 정말 충격을 받았습니다. 돈 받고 여기 있는 거면 식모나 마찬가지죠. 어머님이 그 돈을 어떻게 쓰든 일단 돈은 받으신 거잖아요. 진짜 돈 주고 부리는 사람이면 때 되면 집에 가기라도 하지. 짜증나서 진짜. 뭐라고? 할머니한테 그러지 마요, 엄마. 엄마 왜 그래요?
정말 너무 서러워 순간 말문까지 턱 막히더군요. 제가 왜 여기서 이런 직을 받고 있어야 되나 싶더라고요. 며느리 혼자 분에 못 이겨 씩씩대다 다시 집을 나가버렸습니다. 전 서러움에 눈물까지 뚝뚝 흘렸고 놀란 손중 고맙게도 절 꼭 안아주더라고요. 할머니, 울지 마세요. 그렇게 잠시 놀란 가슴을 달래고 있는데 이번엔 아들이 퇴근했더군요. 집에 들어온 아들은 울고 있던 절 보고 화들짝 놀랐습니다. 다녀왔습니다. 어? 엄마, 왜 그러세요? 아들은 얼른 달려와 저를 살폈습니다. 손중 그런 아들에게 울먹이며 며느리의 만행을 일러바치더라고요. 엄마가 그랬어요. 엄마가 할머니한테 엄청 뭐라고 했어요. 제가 할머니한테 사탕 딱 한 개만 먹고 싶다고 졸랐는데 엄마가 그거 가지고 할머니한테 엄청 뭐라고 했어요. 돈 받았으면 시키는 것만 하라고요. 막 할머니가 식모나 마찬가지라고 그랬어요. 막 돈 주고 쓰는 사람은 때 되면 집이라도 가는데 짜증난다고도 했어요. 뭐라고? 그게 정말이야? 엄마 죄송해요. 이 여자가 진짜... 아들은 두 눈이 휘둥그레지며 제게 사과부터 하더군요. 하지만 그게 끝이 아니었습니다. 손준 저는 몰랐던 며느리에 대한 더 엄청난 폭로를 해버리더라고요. 그리고 아빠, 저 아빠한테 할 말 있어요. 할 말? 뭔데? 엄마가 얼마 전에 하는 말 들었는데요. 엄마가 할머니 엄청 욕했어요. 막 외할머니랑 통화하면서 그놈의 노인네 제발 쫓아냈으면 좋겠다고. 근데 아빠 때문에 쫓아내지도 못하고 환장하겠다고 했어요. 저번에 할머니가 나간다고 했을 때도 그러라고 하고 싶었는데 아빠가 뭐라고 할까봐 못 그랬다면서 엄청 짜증냈어요. 뭐? 손주는 눈물을 글썽거리며 그날 일을 더듬더듬 떠올렸습니다. 그러니까 대충 손주의 말을 정리하자면 며느리는 안사돈과 통화하며 이런 식으로 저에 대해 말했다는 거죠. 엄마, 나 진짜 요즘 너무 짜증나. 점점 나이 들어 그런지 노인네 몸에서 냄새도 나는 것 같고 진짜 남편만 아니면 확 요양원에라도 쳐놓고 싶다니까. 차라리 돈 주고 사람 쓰는 게 낫지. 볼 때마다 주는 돈도 아까워 죽겠다니까. 어떻게든 일이라도 더 시키고 싶은데 남편 눈치 보여서 그러기도 힘들고 볼 때마다 너무 성질나. 애 어릴 땐 당장 나 복직 갈 것만 생각했는데 이렇게 꼴 보기 싫어질 줄 몰랐어. 엄마, 어떻게 그 노인네 양농 같은 데 못 보내나? 아니면 남편이랑 그 노인네 사이 어떻게 이간질해서 떼어놓을 수 없나? 애들 앞에서도 말은 조심해야 한다더니 며느리 내가 어리다고 방심한 채 실컷 제 욕을 했던 겁니다. 복직하게 애 봐달라고 할 땐 언제고 며느린 그새 제가 귀찮아졌던 거죠. 정말 너무 화가 나더군요. 그때 저도 참던 게 터져 아들에게 그동안 며느리와 있었던 일을 모두 말해주었답니다. 손주와 저의 연이은 폭로에 아들은 거의 폭발하기 일보 직전이었죠. 어쩐지 엄마랑 집사람이 갈수록 어색해 보이던데 그래서 그런 거였어요. 저한테 진즉 말씀하시지 그랬어요. 괜히 자식 부부 사이 갈라놓는 시엠이 되기 싫어 그랬다. 애미가 너랑은 사이가 좋았으니까. 근데 나도 너무 화가 나서 안 그래도 애미가 한 번만 더 그러면 너한테 다 말하고 이 집 나갈 생각이었어. 정민아, 나 도저히 니들이랑 이제 못 살겠다. 시우 생각해서 최대한 여기 남았던 건데 어떻게 날 그렇게 생각하는 애랑 한 집에서 살겠니? 내가 뭐가 아쉬워서. 저는 당장 집에서 나가겠다고 선언했습니다. 그러자 손준 할머니 어디 가냐며 울고불고 아주 난리가 났죠. 그런 상황에서 잠시 뒤 며느리가 다시 집으로 들어오더군요. 며느린 퉁퉁 부은 제 눈과 화가 난 표정의 아들을 번갈아 살피더니 아들 눈치가 보였는지 제게 사과하는 모습을 보였어요. 어머님, 아깐 죄송했어요. 실은 제가 오늘 회사에서 안 좋은 일이 있었거든요. 그래서 순간 욱했나 봐요. 많이 화나셨죠? 죄송해요. 여보, 내가 어머니께 오늘 실수 좀 했어. 전 우선 얼른 손주부터 방으로 들여보냈네요. 그리곤
상황을 무마하고 싶어하던 며느리를 노려보며 말했습니다. 그래? 그럼 너희 엄마랑 통화하면서 나 요양원에 쳐놓고 싶다, 양로원에 보내고 싶다고 한 것도 욱해서 한 실수니? 네? 그걸 어떻게... 시우가 다 말해주더라. 당신 평소에 장모님이랑 통화하면서 우리 엄마 그렇게 욕했다며? 그리고 나 안 보는 데서 우리 엄마 그렇게 함부로 대했다며? 감히 어떻게 엄마한테 그럴 수가 있어? 엄마가 가게까지 접고 여기 와서 애 봐주느라 얼마나 고생하셨는데. 아들은 그런 며느리에게 이를 갈며 소리쳤습니다. 그제야 큰일 났다는 걸 알게 된 며느리는 우물쭈물하며 당황하기 시작했어요. 전 그런 며느리에게 찬바람 쌩쌩 부는 목소리로 말했죠. 내가 뭘 잘못해서 너한테 그런 심한 소리를 들어야 할지 모르겠다. 너 복지 가고 싶다고 나 부른 거 아니었어? 일에서 화장실 들어갈 때랑 나올 때가 다르다고 하는 거야. 너 같은 사람들 때문에 그런 말이 생긴 거라고. 너 같은 애는 애초에 잘해줄 필요도 없었는데 내가 아니랬다. 난 앞으로 너 안 보고 살 거니까 너도 내 얼굴 볼 생각하지 마라. 어머님, 그게 아니고 여보, 내가 왜 그랬냐면 진짜 미치겠네. 며느리는 아들 눈치를 보며 안절부절 못하더라고요. 바로 그때 아들은 갑자기 누군가에게 전화를 걸었더군요. 네, 장모님. 전데요. 드릴 말이 있어서요. 여보, 지금 뭐 하는 거야? 갑자기 엄마한테 전화 왜 해? 아들이 전화를 건 사람은 바로 안사돈이었습니다. 며느리는 당황하며 아들의 팔을 붙잡았어요. 아들은 그런 며느리의 손을 뿌리치며 말을 이어가더군요. 그때 아들의 말을 듣고 전 크게 놀라고 말았죠. 이것 놔. 장모님, 평소에 저한테 맨날 주제 파악하라느니 집사람이랑 급도 안 맞는다는 절 받아준 거니까 고마워라니 하면서 저 싫어하셨죠? 방금 확실히 깨달았는데요. 네, 저랑 집사람은 급이 안 맞는 사람들인 것 같습니다. 전 두 분이 절 아무리 못마땅해 하셔도 그래도 집사람 부모님이니까 진심으로 잘하려고 애썼어요. 근데 집사람은 애도 봐주고 집안일도 다 해주시는 저희 엄마를 요양원에 쳐놓고 싶어 하고 있었네요. 이런 양심 수준 낮은 사람하고는 더 저도 못 살 것 같아서 그냥 갈라서려고요. 전 아들이 사돈들과 잘 지내고 있는 줄 알았어요. 그런데 그게 아니었던 겁니다. 제가 며느리와 일을 아들에게 말하지 않은 것처럼 아들도 자기 처가에서 일을 입 다물고 있었던 겁니다. 너무 화가 나 저는 입을 떡 벌렸죠. 며느리는 어쩔 줄 몰라 하며 아들 손에서 휴대폰을 빼앗으려 했지만 아들은 완강하게 며느리를 밀어내더군요. 잘 들리진 않았지만 안사돈은 휴대폰 너머에서 뭐라고 막 소리를 지르는 것 같았어요. 아들은 그런 자신의 장모에게 차갑게 대꾸했고요. 말은 바로 해야죠, 장모님. 되도 않는 놈 받아줬더니 어디서 건방지게 구냐니요? 굳이 따지자면 그쪽 집안에서 절 받아준 게 아니라 집사람이 하도 제가 좋다고 1년 넘게 쫓아다녀서 제가 사귀어주고 결혼도 해준 겁니다. 집사람이 장모님한테 대놓고 저희 엄마 냄새난다, 짜증난다, 어디 보내버리고 싶다 막 그랬다죠? 전 최소한 장모님 향수 냄새가 너무 지독해서 역겹다, 돈 가지고 사람 수준 따지는 거 한심해서 못 들어주겠다, 이런 말 어디 가서 대놓고 안 했는데요. 여보, 당신 좀 조용히 해. 어차피 통화 거의 다 끝났으니까. 네, 장모님. 저 지금 건방지고 싹바가지도 없는 거 압니다. 근데 집사람이 먼저 저희 엄마한테 상처 많이 줘서요. 집사람이 장모님이랑 같이 저희 엄마 욕한 걸 엄마가 다 하셨거든요. 저도 마찬가지고요. 그동안 저도 장모님께 하도 쌓인 게 많아서 이렇게 똑같이 돌려드린 겁니다. 네, 두 분이 사주신 이 집에서도 당장 나갈 거고요. 저 이깟집에 매달릴 정도로 그렇게 능력 없는 놈이 아니라서요. 그럼 이만 끊겠습니다. 아들은 며느리 앞에서 절 위해 똑같이 되갚아줬던 겁니다. 그렇게 아들이 폭풍 같은 전화를 끊자 며느리 넋이 나간 채 더듬더듬 말하더군요. 당신 어떻게 아무리 그래도 우리 엄마한테 그런 심한 말을 해. 당신 그럼 어떻게 우리 엄마한테 그런 개념 없는 행동을 하고 살았어? 당신이 먼저 우리 엄마한테 부탁하자고 했었잖아. 근데 이제 애가 좀 크니까
엄마가 귀찮아졌어? 아, 알겠어, 여보. 우선 내가 잘못했어. 어? 그러니까 흥분 좀 가라앉혀. 제발 이혼이란 말은 꺼내지 말고. 며느린 그 와중에 저를 한번 원망스럽게 바라봤습니다. 그리고는 다시 고개를 돌려 아들에게 빌기 시작하더라고요. 내가 당신 너무 좋아해서 어머님한테 질투가 좀 났나 봐. 집에서 당신이랑 둘이 깨도 복구하고 싶은데 어머님 때문에 못 그랬잖아. 그것도 싫은데 당신은 맨날 어머니만 챙기고 내가 이러려고 결혼한 게 아닌데 너무 짜증이 났어. 그랬으면 안 됐는데 정말 미안해. 그게 변명이 된다고 생각해? 양심 있어야지. 당신이 먼저 엄마를 불러놓고 감사하지 못할 망정 질투가 났다고? 내가 언제 엄마만 챙겼어? 당신도 얼마나 챙겼는데. 그냥 엄마가 마음에 안 드니까 그렇게 보였던 거겠지. 차라리 그럼 나한테 솔직하게 말이라도 하지. 뒤에서 음흉하게 우리 엄마를 왜 못 살게 굴어. 당신이 뭔데 우리 엄마를 함부로 대하냐고. 잘못했어, 여보. 당신이 워낙 효자니까 그런 말 하면 날 싫어할 것 같아서. 그럼 나만 모르게 하면 엄마를 함부로 대해도 된다는 거야? 됐고, 난 당신처럼 앞뒤 다르고 괘씸한 사람이 못 살아. 나 그동안 당신 생각해서 처가에서 받은 서름 다 참았어. 그건 누구보다 당신이 제일 잘할 거야. 근데 내 부모님까지 서럽게 만드는 결혼 생활 더는 못 참아. 아들은 그런 며느리에게 다시 한번 이혼하자는 말을 내던졌습니다. 며느리는 어떻게든 아들을 붙잡으려 제게도 빌더라고요. 어머니, 제가 정말 잘못했어요. 이제 저 진짜 어머님 극진히 모실게요. 저 남편 진짜 좋아해요. 남편 없으면 안 돼요. 솔직히 애가 좀 크니까 어머님 귀찮아진 거 맞아요. 이젠 유치원에도 보내고 슬슬 베이비시터 구해도 덜 불안한 나이니까 굳이 불편하게 계속 어머님이랑 살아야 되나 싶더라고요. 근데 저 이제 진짜 안 그럴게요. 네가 이제와 사과해도 네가 나한테 한 행동들은 사라지지 않는다. 난 너 앞으로 볼 생각 없고 굳이 정민이가 너랑 이혼하겠다는 것도 별로 말리고 싶지 않구나. 내 아들이 왜 네 부모한테 그런 취급을 당해야 되니? 내 눈엔 네가 우리 아들보다 훨씬 인간적으로 덜 되는데. 진즉 알았으면 네 부모한테 음식 뭐고 대접 같은 건 해주지도 않은 건데 아주 내 속이 뒤집힌다. 전 그런 며느리를 차갑게 밀어냈습니다. 그날 전 아들과 함께 짐을 싸 바로 집을 나와버렸어요. 손주도 울며불며 우릴 따라간다길래 손주까지 데리고 경기도에 있던 딸의 집으로 향해버렸죠. 당시 직접 미술학원을 차려 운영하고 있던 딸은 청약으로 당첨된 방 3개짜리 아파트에 혼자 살고 있었거든요. 그날 딸의 집에서 들어보니 안 그래도 아들은 며느리에게 계속 실망 중이었다고 합니다. 엄마한테 심하게 굴고 있는 건 몰랐지만 갈수록 집안일도 육아도 다 엄마한테만 떠넘기는 걸 제 눈에도 보였어요. 어떻게 안 보이겠어요. 그리고 엄마가 말씀 안 하셨어도 집사람이 엄마를 점점 불편하는 것도 느끼고 있었고요. 그리고 아까 들었다시피 사돈들은 그렇게 아들에게 함부로 했다더군요. 며느리가 좋다고 하니 결혼을 시켰지만 볼수록 주위에 난다긴다 하는 집안들과 아들이 비교되어 못마땅했던 겁니다. 이럴 거면 애초에 결혼 허락은 왜 했나 싶어 너무 화가 나더라고요. 그런데 다음 날 안사돈이 제게 전화를 걸어왔습니다. 어느 정도 손주 키워줬으면 눈치껏 나아가시면 되지. 왜 거기 계속 붙어있어 이 사달을 만드십니까? 지금 우리 주영이 울고불고 난리도 아니에요. 아, 그리고 아들 교육은 대체 어떻게 시킨 겁니까? 어제 내가 통화하다가 열받아서 휴대폰 던질 뻔했습니다. 마침 전화 잘 거셨네요. 자식 교육을 어떻게 시킨 거냐고 내가 묻고 싶습니다. 집안에 그렇게 돈이 많으면 뭐합니까? 자식 인성교육 하나를 똑바로 못 시켰는데 오죽했으면 우리 착한 아들이 어제 그런 짓까지 했겠어요? 이 보세요. 우리 아들 그쪽들한테 급이 안 많이 뭐니 소리 들을 애 아닙니다. 그분 당신들이 아주 저질이죠. 그러니까 고작 돈 가지고 사위한테 급급거리고 우리 아들이 얼마나 괜찮은 애인지 알아보지도 못한 거 아니겠어요? 전 이때다 싶어 안사돈에게 울분을 토했습니다.
안사도는 분에 못 이겨 뭐라고 소리쳤지만 전 듣지도 않고 그저 제가 할 말만 계속 퍼부었네요. 그리고 냅다 전화를 끊어버렸죠. 좀 닥쳐요. 내 말 아직 안 끝났으니까. 난 우리 아들 너무 귀해서 쌍놈의 집안 같은 그쪽 집 사이로 못 내주겠습니다. 그러니까 반품될 딸 자식이나 데려가서 인성교육부터 제대로 시키세요. 아니, 어디 도덕 선생님이라도 찾아가서 그쪽들도 같이 사람 좀 되세요. 끊습니다. 그날 이후 아들은 이혼을 준비하며 저와 함께 살 집을 알아봤습니다. 딸은 그냥 자기 집에서 함께 지내자고 했는데요. 거긴 아들 회사 거리도 좀 있었고 딸이 당시 만나던 남자친구와 슬슬 결혼을 생각하고 있다는 것도 알고 있었어요. 아마 결혼하면 그 집을 신혼집으로 쓰지 않을까 해서 아들과 전 폐를 끼치고 싶지 않았던 거죠. 그런데 며느린 끝까지 저희 아들에게 매달리더군요. 딸 집에도 찾아오고 아들의 회사에까지 찾아갔었다고 하더군요. 하지만 아들도 저도 그런 며느리 받아줄 생각이 전혀 없었죠. 그렇게 자기들 딸이 저희 아들 없으면 안 된다고 난리를 치니 안사도는 아들에게 전화를 걸어 돈으로 회유하려고까지 하더라고요. 그래, 그동안 우리가 심했다고 치고 그건 사과하겠네. 솔직히 자네가 또 어디 가서 우리 집 같은 처갈 만나겠나? 나중에 우리 죽으면 그 재산 다 주영이 줄 건데. 자네 이러다 나중에 후회해. 지금 이거 내가 자네한테 마지막 기회 주는 거야. 전 이미 후회 중입니다. 애초에 엄마랑 결혼한 사실 말이죠. 그랬으면 저희 엄마 가슴에 피멍들게 하지 않았을 테니까요. 장모님은 돈이면 다 되시는 줄 아는데 세상엔 돈보다 더 중요한 걸 품고 사는 사람도 많습니다. 장인 장모님은 저보다 돈은 많으시지만 다른 쪽으로는 가난하신 것 같네요. 저는 그쪽 집안엔 어울리지 않는 사람이니 다른 사람 찾으시길 바래요. 아들은 자신의 장모에게 깔끔한 대답을 남긴 채 전화를 끊었습니다. 그렇게 결국 며느리는 아들에게 이혼당할 수밖에 없었어요. 며느리 손보다 거의 제 품에서 키워졌던 손준, 할머니와 아빠 살겠다는 의지를 강하게 보이더군요. 평소에 제게 육아를 다 떠넘기더니 며느리는 아이에게까지 버림받은 겁니다. 양육권 문제엔 아이 의사도 중요했고 육아에 소홀했던 며느리에게 상황은 불리할 수밖에 없었죠. 결국 손준 우리가 데려올 수 있었고 아들은 그동안 처가에서 받은 모욕에 대한 위자료도 받아냈어요. 그렇게 지금은 아직 시간 1년도 채 지나지 않았네요. 이혼한 아들은 서울에 아파트를 구했고 전 됐다는 아들에게 기어이 돈을 보탰습니다. 고향을 떠나오며 정리한 재산이 고스란히 수중에 있었으니까요. 그렇게 전 아들과 손주와 셋이 함께 아주 잘 지내고 있답니다. 아들은 며느리에게 꼬박꼬박 양육비를 받아내고 있고 일도 열심히 하고 있네요. 여전한 효자에 좋은 아빠이기도 한 아들은 주말엔 온전히 손주와 저와 함께 시간을 보내고 있죠. 며느리와의 쓸데없는 신경전이 없으니 저도 아주 마음 편히 손주를 돌보며 살림도 잘 꾸려나가고 있습니다. 저희 딸은 슬슬 결혼 준비를 시작하려고 하는데 알고 봤더니 초등학교 동창과 연애를 하고 있었다고 하더군요. 뭐? 어릴 때 그 현준이? 어머, 웬일이니? 그 집 부모님도 엄청 좋은 분들인 걸로 기억하는데 너무 잘 됐구나. 그 집 부모님도 제가 좀 알았는데요. 정말 좋은 분들로 기억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딸이 시집갈 집안에 대해 알게 되자 마음이 푹 놓이더라고요. 적어도 딸만은 아들이 겪었던 서름은 겪지 않을 것 같아서요. 한편 전 며느리는 이혼의 아픔 때문인지 회사까지 그만뒀다고 하더군요. 그런데 아들과 전 며느리를 함께 알던 지인이 전해졌다는 소식에 참 기가 찼습니다. 아들이 그렇게 좋아한다면 난리쳤던 전 며느리는 지금 일도 안 하고 이 남자 저 남자 만나며 놀기 바쁘다고 하더라고요. 그게 외로움을 채우려는 건지 정말 남자가 좋아서인지 모르겠지만 그럴 시간에 애는 어떻게 지내는지 연락 한 통 없는 전 며느리가 썩 좋게 보이진 않았습니다. 앞으로 전 그런 전 며느리 대신에 손주에게 엄마의 빈자리를 채워주려 더욱 노력하려고 합니다. 손주가 자기 아빠처럼
착하고 건강하게 자라주길 바라면서요. 그리고 이혼이란 상처를 안고 살아가게 된 아들의 마음도 잘 위로해주며 살아가려고 합니다. 결혼해서 제 가정을 꾸리고 자식도 결혼시켰던 사람으로서 생각해보자면 가정을 지키며 살아간다는 건 참 어려운 일인 것 같습니다. 세상엔 예기치 못한 불행이 차고 넘치고 사람들의 생각도 저마다 너무나도 제각각이니까요. 그래서 문득문득 이런 마음이 들곤 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내 곁에 가족이란 이름으로 남은 이들이 얼마나 소중한 존재인지요. 피가 통하든 통하지 않았든 간에 계속 가족으로 결속되어 살아가고 있다는 사실 자체가 참 귀하고 아주 위대한 일 같습니다. 하지만 누구나 그 소중함을 알아보는 건 아닌가 봅니다. 제 전 며느리와 그 부모처럼 가족이란 인연의 가치를 가볍게 여기고 함부로 대하면 결국 그 귀한 인연도 곁에 오래 머물기 어려운 법이겠죠. 그러니 제 사연을 들어주신 여러분께선 부디 기적 같은 가족이란 인연을 함부로 여기지 말고 꼭 소중히 여기며 지켜나가시길 바라겠습니다. 그럼 전 여기서 이만 사연을 마쳐보도록 하겠습니다. 끝까지 들어주셔서 정말 감사합니다.